제49화 오래된 동료. 한지우는 어떻게 연구실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몇 년 전 절망에 빠져 앉아있던 캠퍼스의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교수가 쥐어준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작은 건축 사무소의 이름과 그곳 소장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내 제자 일세, 한번 찾아가 보게. 자네 같은 친구가 필요할 거야. 교수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를 짓누르던 모든 과거의 무게가 사라지고 오직 가벼운 현재만이 남아있었다. 윙,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정수빈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어요. 그는 그녀의 문자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피어나는 순수한 기쁨의 미소였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합격한 것 같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한 군데 더 전화를 걸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동기 박성훈이었다. 성훈은 지훈과 달리 졸업 후 곧바로 국내 최고의 대형 건축사무소에 입사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실패 이후 지훈은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그와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지훈이냐? 이게 얼마 만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성훈의 목소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지훈은 어색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안부를 물었고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바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카페에서 만난 성훈은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이 넘치는 직장인의 모습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에 위축되고 질투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훈은 진심으로 웃으며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말 멋있어졌다. 너. 성훈은 잠시 놀란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예전에 날카롭고 불안해 보였던 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그에게 자신의 도서관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성훈은 한참 동안 도면을 꼼꼼하게 살피더니 진심 어린 감탄사를 내뱉었다. 야, 한지훈, 너 진짜 괴물은 괴물이구나. 이거 그냥 작품이 아니잖아. 이야기가 있네. 그는 수빈과 똑같은 말을 했다. 지훈은 자신의 성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성훈은 흥분하며 자신의 회사에 이 포트폴리오를 내보자고 자기가 어떻게든 힘을 써보겠다고 말했다. 아니, 괜찮아.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좀 다른 길을 가보려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설계도를 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50화 작은 건축 사무소 공간. 며칠 후 한지우는 차강일 교수가 추천해 준 건축 사무소를 찾아갔다. 사무소는 화려한 도심이 아닌 오래된 동네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벽돌 건물의 2층 작은 건축 사무소 공간이라고 쓰인 소박한 간판이 그를 맞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내부는 그의 예상대로였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과 종이와 나무 모델들 그리고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 뒤섞여 따뜻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사무소의 소장은 차 교수의 제자답게 그와 어딘가 닮아있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지훈의 이력서나 성적 증명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지훈이 펼쳐놓은 도서관 설계도만을 묵묵히 들여다볼 뿐이었다. 왜 이렇게 설계했나? 소장의 첫 질문은 차 교수와 정확히 똑같았다. 지훈은 이제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설계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를 설명했다. 사람과 공간, 고립과 연결, 그리고 존중에 대한 그의 생각을. 소장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혹시 축구 좋아하나? 설명이 끝나자 소장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네, 아니, 자네 설계가 꼭 끈끈한 조직력으로 강팀을 이기는 축구팀 같아서 말이야. 화려하지는 않은데 서로를 받쳐주는 힘이 느껴져. 지훈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설계에 담긴 영혼을 이 남자 역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의 오래된 골목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거대한 빌딩이나 화려한 아파트는 짓지 않네. 우리는 저런 낡은 골목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길 작은 집을 짓지. 돈은 안 되지만 재미는 있어. 자네, 그런 재미없는 일을 할 수 있겠나?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그 어떤 일보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지훈을 바라보았다. 차 교수님께서 영혼을 찾은 녀석을 보낸다고 하시더군. 무슨 소리인가 했지. 소장은 지훈의 설계도를 가볍게 툭 치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군. 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닐세. 우리와 함께 이 도시의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나갈 동료를 찾는 거지. 그는 지훈을 향해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나? 지훈은 그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인생, 그 두 번째 경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51화 막내의 하루. 건축사무소 공간에서의 첫날, 한지훈은 팀의 막내가 되었다. 그는 열정과 위욕으로 가득 찬 채 자신의 책상에 앉아 첫 업무를 기다렸다. 어젯밤 그는 자신이 맡게 될 첫 프로젝트를 상상하며 밤을 설쳤다. 작고 소박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을 설계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멋진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무실의 모든 선배들을 위한 완벽한 농도의 믹스 커피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커피포트를 들었다. 그래, 이것이 현실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세상에서 꿈을 꾸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팀의 일원이었고 팀의 막내에게는 막내의 역할이 있었다. 그의 하루는 온갖 허드렛일로 채워졌다. 선배들의 책상을 정리하고 끝없이 출력되는 설계 도면을 자르고 붙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선배들의 복잡한 설계도를 축소하여 작은 나무 조각과 종이로 현실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이런 자비를 자존심 상해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호는 그 모든 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지금 건축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가장 작은 세포부터 다시 배우고 있었다. 도면을 정리하며 그는 선배들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엿보았다. 축소 모형을 만들며 그는 그림으로만 존재하던 공간이 어떻게 물리적인 현실이 되는지를 손끝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학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살아있는 공부였다. 그에게 가장 큰 배움의 장소는 선배 건축가들이 모여 벌이는 치열한 토론의 현장이었다. 그들은 하나의 창문 위치를 두고 몇 시간씩 논쟁을 벌였고 건물의 재료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수십 개의 샘플을 비교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예산의 압박, 까다로운 건축주의 요구, 그리고 복잡한 법규 같은 현실적인 고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공간을 만들려는 예술가로서의 고집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각기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모여 하나의 전술을 완성해 나가는 축구팀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공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팀에 속한 가장 젊고 열정적인 신입 선수였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지우는 선배들이 버린 실패한 스케치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았다. 구겨진 종이 조각들 속에는 하나의 완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스케치들을 자신의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들의 실패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훈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제52화 첫 번째 과제 등. 몇 주가 흘렀다. 한지우는 사무소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의 성실함과 조용한 열정은 무뚝뚝한 선배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커피만 타는 막내가 아니었다. 선배들은 가끔씩 그에게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장이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지훈 씨, 이제 커피는 그만 타고 진짜 설계를 한번 해봐야지. 소장은 웃으며 작은 프로젝트 파일을 그에게 건넸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들어설 작은 갤러리일세. 건축주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양반이라 다들 기피하는 프로젝트인데 자네라면 뭔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연습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첫 번째 진짜 과제였다. 그는 며칠 동안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대지는 비좁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 주변 건물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했다. 수많은 제약 속에서 그는 밤을 새워가며 수십 개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만 갔다. 칼레의 여정을 통해 얻었던 모든 영감과 깨달음이 이 냉혹한 현실의 제약 앞에서는 힘을 잃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멋진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의 건축물로 구현해낼 기술적인 해법을 찾지 못했다. 며칠 밤을 샌 그의 얼굴에 다시 과거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넣어두었던 소주병을 꺼내 들었다. 딱 한 잔만. 이 답답한 현실을 잠시 잊고 다시 한번 마법 같은 영감을 얻고 싶은 유혹이 악마처럼 그를 속삭였다. 그는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한참을 망설였다. 술의 힘을 빌려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 아니면 맨정신으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온전히 감당해낼 것인가? 그의 뇌리에 낭트와의 결승전에서 페널티킥을 막아냈던 골키퍼 세드리크 쉴의 부러진 손가락이 스쳐 지나갔다. 기적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들은 결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지호는 조용히 소주병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텅 빈 스케치북을 앞에 두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이 벽을 넘어야 하지? 그의 시선이 책상 한편에 붙어있는 작은 사진으로 향했다. 두 명의 주장이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있던 그날의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선수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보이지 않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다시 한번 연필을 집어들었다. 제53화 설계도를 든 남자. 한지우는 텅 빈 스케치북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마주하고 있었다. 칼레의 여정을 통해 얻었던 모든 영감과 깨달음은 비좁은 대지와 부족한 예산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제약 앞에서 힘을 잃는 것 같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지금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다.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좁은 공간 안에 모든 것을 구겨 넣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설계도는 점점 더 답답하고 생명력을 잃어갔다. 그는 다시 한번 영혼 없는 건축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여놓은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낭트의 주장과 칼레의 주장이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있던 바로 그날의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선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그들은 어떻게 불가능의 벽을 넘었을까? 그는 생각에 잠겼다. 칼레 선수들은 단 한 번도 상대의 방식대로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웠다. 그들은 기술이 부족한 대신 진흙탕 싸움을 만들었고 전술이 부족한 대신 하나의 방패가 되어 맞섰다. 그들은 정면으로 벽을 부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벽을 돌아가는 길을 혹은 벽에 작은 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다. 틈,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스케치를 찢어버렸다. 그는 백지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설계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갤러리를 구겨 넣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작고 비좁음 자체를 갤러리의 주제로 삼기로 했다. 그는 건물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막다른 길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곳에 창을 내어 외부의 풍경을 끌어들였다. 관람객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로 같은 공간을 탐험하며 자신만의 관람 경로를 만들어 가야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건물의 중심을 비워낸 것이었다.
그는 거대한 중앙홀 대신 아무것도 없는 작은 중정, 마당을 만들었다. 그곳에는 지붕도 없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이 쌓이는 완벽하게 쓸모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쓸모없는 공간이 이 건물의 심장이 될 터였다. 사람들은 길을 잃다가 우연히 이 중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우연히 마주친 다른 관람객과 어색한 눈인사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는 연결을 강요하는 대신 연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틈을 설계한 것이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작업을 마치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정수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빈 씨, 혹시 내일 잠깐 시간 괜찮아요?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칼레 선수들처럼 동료를 믿고 위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제54화 동료의 눈. 다음 날 한지우는 카페에서 정수빈을 만나 자신의 새로운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 수빈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 씨, 이게 갤러리라고요. 그림 걸 벽도 거의 없고 동선은 복잡하고 심지어 한가운데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녀의 반응은 당연했다. 그의 설계는 기존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고 있었다. 지훈은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공간이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길을 잃는 즐거움과 우연한 만남, 그리고 텅 빈 하늘을 마주했을 때의 해방감에 대해서. 그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수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술적인 도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한 편의 시를, 한 곡의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디자이너로서 지훈의 설계에 담긴 깊은 의도를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알 것 같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건물이 아니라 경험이네요. 그녀는 연필을 들어 설계도 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야기가 중요하다면 빛이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해요. 이 좁은 복도는 조금 어둡게 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저 모퉁이를 돌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저 중앙의 텅 빈 공간에 도착했을 때 세상 모든 빛이 그 사람을 위해 쏟아지는 거죠. 그녀의 아이디어는 지훈의 단단한 구조 위에 따뜻한 감성의 옷을 입혀주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설계도를 완성해 나갔다. 건축가의 이성과 디자이너의 감성, 그의 단단한 표대와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그것은 완벽한 조화였다. 몇 시간 후 그들의 앞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살아 숨쉬는 설계도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수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수빈 씨가 없었다면 이 집은 영원히 뼈대만 앙상했을 거예요. 그는 완성된 설계도를 조심스럽게 원통에 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일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과연 세상은 이토록 낯설고 불친절한 설계도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까다로운 건축주와 현실적인 소장은 이 위험한 도박을 허락해 줄까?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진짜 싸움을 앞두고 있었다.